위민의 의무를 하다 말하죠. 위민의 의무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어제 68345하고 그 밑에 나오는 위민의 의무입니다. 위민의 의무에서 이 비용 상환 청구권은 이게 매우 중요한 건데, 비용 상환 청구권. 첫째 위임의 특유한 것으로서 이 별표를 새겨야 됩니다. 이 비용 선급 의무 이렇게 돼 있죠. 비용 선급,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된다. 비용을 미리 지급해야 된다. 비용 선급 의무. 그래갖고 수임인이 일을 처리하다가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미리 달라고 할 수 있다. 돈을 미리 달라고 할 수 있다.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맨 밑에 두 줄이 중요한데 그럼 메모리펜을 치잖아요. 그러면 그 지문에 그대로 낼 수가 있으니까. 수임인이 비용 선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선급을 받을 때까지 위임 사무를 처리하지 않더라도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놀라운 말이 있다. 그거를 기억을 해두고 문장을. 그 다음에 필요비 상환 의무가 있습니다. 필요비 상환 의무. 이 필요비 상환 의무에서는 핵심이 되는 게 뭐냐면 이 필요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건 녹색으로 네모를 치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비라고 하면 객관적인 의미에서의 필요비를 의미하는데, 객관적으로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보면 이건 주관적 필요비를 말한다 이렇게 써 있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줄에. 그러니까 다른 모든 필요비와 달리 여기서의 필요비는 주관적 필요비를 의미한다. 알겠습니까?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이건. 이게 위임에서의 필요비는 다른 필요비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주관적 필요비라는 건 객관적 필요비라는 거하고 뭐가 차이 나냐는 문제가 있죠. 그건 끝부분의 세 줄이다. 끝부분의 세 줄을 아예 그 빨간 걸로 박스 쳐가지고 끝부분의 세 줄. 이게 주관적으로만 생각해서 이게 필요하다 그러면 필요비가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게 필요 없는 비용이었다 하더라도 이건 필요비예요, 그냥. 알겠습니까? 매우 놀라운 사건이죠. 결과적으로는 필요 없다고 됐더라도 결국은 필요비라고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그냥 필요비입니다. 길게 말할 필요 없이. 그 점에서 다른 필요비들과 구별이 된다. 그 다음에 채무 변제 의무. 이것은 단순히 채무 변제가 아니고 다섯 번째 줄에 있는 대변제 청구권 있죠. 원래 이걸 많이 씁니다. 용어를. 대변제 청구권. 알겠습니까? 대변제 청구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그냥 변제 이렇게 쓰면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도대체가. 대신 변제라고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갖고 이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채무를 부담하게 돼가지고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럴 때 방법이 몇 가지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첫째 줄에 나오는 수임인이 위임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채무를 부담한 때에는 이걸 녹색으로 네모를 쳐야 된다고. 그 경우에 몇 가지 방법이 있냐 이걸 물어봐요. 남의 일을 하다가 빚 갚을 일이 생기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이거에 관해서 몇 가지 방법이 있냐. 수임인이 먼저 이걸 변제하고 나중에 상환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나중에.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겠어? 앞에서 배운 비용 선급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세 번째가 바로 이거예요. 대변제 청구권. 아예 위임인 보고 네가 갚어.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갚어, 네가 갚어, 나한테 돈 내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럴 거 아니야.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죠? 내가 갚어, 네가 갚어, 내가 갚을 테니까 돈 내놔. 이 세 가지라고. 그죠? 알겠습니까?
조심할 게 있어요. 이 경우는 근데 이 경우는 그 여섯 번째 줄에 대리권이 없을 때만 이렇게 합니다. 대리권이 있으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 의무가 바로 본인에게 귀속되니까. 알겠습니까? 대리의 개념이 정확치 않으면 이 문장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이게 뭔 말인지 갑자기. 대리는 지난번에도 잠깐 봤지만 뭐예요? 행위자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거예요. 대리의 본래 말이 그거야.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게 대리입니다, 원래. 알겠어요? 근데 위임은 대리하고 구별된다고 그랬죠. 위임은 대리하고 구별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본인이 뒤집어 쓰는 수가 있어,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다 그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써놓고, 뭐 간단한 건 내가 갚은 네가 갚어. 내가 갚을 테니까 돈 내놔. 그 다음에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데, 손해배상 의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위임인 입장에서 말한 거고, 수임인 입장에서 말이에요. 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수임인이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이렇게 말하면 헛갈리니까, 그 예컨대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두 줄. 그걸 메모리펜을 치나, 노란 걸로. 왜냐하면 이게 손해배상 의무라고 그러면 이게 사람이 헛갈리잖아, 이거. 이거는 구조가 왜 특이하냐 하면, 보통은 말이에요. 일반 손해배상 원리에 따르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일반 원리에 따르면. 지금 이게 위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얘기죠. 위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위임인이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는 거야. 그 위임인에게 과실이 있어야 되죠. 일반 손해배상 법리에 따르면 위임인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데 이건 이 사람에게 적극적으로 과실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안 하고 상대방, 그러니까 수임인에게 과실이 없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써놨죠. 그게 특이하다는 거야. 보통은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려면 과실이 있어갖고 위법한 행위로 손해를 가야 된다고. 그런데 그 배상 의무자가 그래야 되는데 이건 그게 아니고 피해자가 과실이 없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세요, 이거. 이상하게. 이게 이상하니까 자꾸 시험에 나. 이게 이상하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말이 이상하니까. 내가 어떤 학생한테 손해배상을 한다는 말은 내가 과실이 있어가지고 학생에게 손해를 끼쳐야 된다고. 근데 그게 아니라 거꾸로 말을 이상하게 하는 거잖아요. 학생에게 과실이 없으면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그 특이점 알겠습니까? 맨 밑에 보면 이게 무과실 책임이라고 돼 있죠. 내가 본 그 어떤 문제 중에서 가장 특이한 문제가 이건데, 민법상 무과실 책임인 것은 이런 문제가 있어. 민법상 무과실 책임. 그건가 뭐 다음 중 민법상 무과실 책임이 아닌 것은 이렇게 물어보는 게 재밌어. 그것은 두 가지를 알아야 되죠. 첫째는 민법전을 알고 있어야 돼. 민법에 뭐 그런 게 써 있나. 두 번째는 그 중에 어떤 게 무과실 책임이고 아니냐 이걸 찾아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무과실 책임의 일종이에요. 무과실 책임. 무과실 책임이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나죠.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이렇게 문제를 찾아서 공부하는 버릇은 없고 선생님이 줄 쳐주면 그거나 외운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게 생전 법전을 정밀하게 안 읽어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민법에 뭐 그런 게 또 있나? 여러분 35조도 무과실 책임이죠. 35조가 무과실 책임이야? 아니에요. 아니라고. 35조는 불법행위 요건을 갖춰야 된다고 했잖아. 135조가 무과실 책임이에요. 135조가. 선생님이 아무렇게나 말해도 상관없다는 거야, 이거. 135조가 무과실 책임이라고. 그 다음에 최근에 배운 무과실 책임 뭐가 있어? 담보 책임. 그죠? 담보 책임. 그 다음에 여기. 여기. 그렇지 않은가요? 그것도 또 있죠, 많이. 그걸 찾아내야 된다고, 무과실 책임. 가장 흔한 게 이거 아니야? 135 담보 책임, 위임인의 손해배상 책임.
그러니까 자꾸 정돈을 해야 되죠. 정돈을 해야 돼. 어? 정돈을 안 한다, 이상하게. 정돈 안 한다. 왜 안 할까? 나도 몰라. 왜 안 하는지. 괴상하다, 이거. 괴상하다. 아무리 생각해도. 벌써 이게 이런 걸 어떻게 찾냐 하면, 교과서에서 어디 많이 보던 게 계속 나오네, 이거. 그건 문제가 되는 거야, 이거. 많이 보던 게 계속 나오면. 알겠습니까? 끝없이 우리는 같은 용어, 같은 글자를 달통해야 된다. 같은 용어, 같은 글자. 이런 걸 하면은 내가 왜 이런 걸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지적하고 자꾸 하라고 그러냐면 정리하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렇게 찾다 보면은 공통점을 갑자기 발견하게 돼. 일정한 공통점을 발견한다고. 그러면서 이게 한 단계씩 업그레이드가 되는 거예요. 응? 알겠습니까? 한 단계씩 이상하게 민법이 이런 버릇이 익숙해지면 모든 책을 읽을 때마다 업그레이드 하면서 읽어. 자기가 스스로. 사실 말이에요. 논점을 깊이 있게 찾는다는 건 뭐냐면 학자처럼 공부한다는 건 뭐냐면 이 278페이지 딱 보면 필요비가 이게 한 가지야? 거기서 좀 전에 말했잖아. 필요비가 두 가지 아니야. 이거 이제 보니까. 객관적 필요비, 주관적 필요비. 상환? 이 상환이 그 상환이야? 상환하면 일단 원칙은 부당이득 반환이죠. 비용 상환. 구상 부당이득이라는 거야, 이게. 그런 식으로 하나씩 단어 하나를 읽을 때마다 민법 전편을 다 휘두르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휘두를 때도 민법 전편만 휘두르는 게 아니라 뭐 이거 역사가 어떻게 되지? 이론상으로는 전편에 어떻게 흐르지? 또 뭐예요? 이걸 뭐 때문에 이런 걸 따질까? 대책을 찾는 거야, 이거. 이거 뭐 하려고 이런 거 하나, 이거? 이거 없으면 시민의 일상생활을 못 하나? 이렇게 하면서 읽는다고 한 단어씩. 이걸 축조식 독법이라고 그래요. 알겠어요? 원래 이게 조문 추적하는 방법에 나오는 거지. 원래는 그렇게 얘기했다, 먼저. 그럼 그렇게 해서 한 3, 4회독을 한 다음에 뭐 하냐, 학자들은. 그 다음에 또 이걸 딱 제껴놓고, 그렇게 해서 익숙해진 전체 윤곽을 갖다가 거꾸로 이 큰 울타리에서부터 거꾸로 조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균형이 맞나, 이거? 손해배상을 하게 했으면 상대방에는 어떤 그 균형상 어떤 문제가 있는 걸까? 가해를 했으니까 배상을 하는구나. 그럼 이 손해하고 가해하고 이게 균형이 지금 맞나, 이거? 혹시 손해에만 딱 국한시키면, 눈에 보이는 손해에만 국한시키면 피해자가 덜 배상받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 점을 어떻게 전보하나? 그럼 역추적을 하기 시작한다, 거꾸로 또. 그렇게 위에서 아래에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이게 통달하죠, 이게. 그럼 궁극적으로 뭐 합니까? 학자들은. 마지막에 입법 대안을 내놓습니다. 현행법이 이만저만하게 잘못됐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된다. 그런 과정을 부단히 거치고 있다. 여러분이 볼 때는 여러분 학교에 선생님들이랑 노는 것 같아요? 삐뚤삐뚤 노는 것 같지. 학생하고 술이나 먹을 공기망하지 없고. 술 먹는 자리에서도 선생의 대가리 속에는 그 생각이 들어있어. 말은 끽끽대고 있지만. 여러분은 그걸 이해를 못하죠. 어떻게 한 사람이 두 가지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학생하고 대화하면서 어떻게 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10살 무렵부터 이걸 훈련받아가지고 잘 해요, 원래. 세 가지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어. 꼭 너무 나라고 해서 좀 말하기가 좀 거시기하지만 동시에 학생의 말 같지 않은 소리에 일일이 시니컬하게 응대하면서 민법 생각하면서 조국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하고 생각한다고. 이게 말이야, 이게. 일반 학생들은 왜 그런 걸 못하냐, 이게. 학자는 뭐예요? 분열증 환자들을 말하는 거야. 정신분열증. 착란 상태에 있어, 항상. 스키소프레니아에 걸려있죠. 그런데 이제 서구는 교육을 거꾸로 하죠. 정신 똑바로 차려라. 정신 똑바로 차려라. 하나에 집중해라. 그래갖고 얼빵한 것들을 양성해가지고 노예처럼 부려먹으면서 착취해간다. 그런 걸 모릅니까? 오늘 그래도 대세에 밀려가지고 나도 돈을 조금 냈더니 국민적 성원에 눌려가지고 이 나쁜 놈들이
친일 반역배들을 조사하는 그 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이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던데 보니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됐지? 본회 오늘 저녁 때 하죠. 나의 그 초미의 관심사는 거기가 있다 이거야. 이것들을 때려 잡아야 됩니다. 근데 또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시키면서도 뭘 잔머리 굴렸어요. 박정희를 봐주기 위해서 일본군 중좌 이상이라고 제안을 걸었어 또. 박정희 봐주려고. 그런데 거기 단서에 뭐가 있냐면, 단서가 아니라 신문 해설에 우리나라 사람이 일본군 중좌 이상 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살아있는 사람이 말이에요. 중장이 있었죠, 중장. 일본군 중장. 말레이시아에서 전사한. 그 사람 아주 광적인 그 천황 숭배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창피하게 말해요. 한국 사람이 일본군 중장이었다는 걸 자랑한 적이 있어, 창피하게. 그래서 말레이시아에서 그 옥수했죠. 부하 전원을 이끌고. 근데 한국 사람이 참 일본군 중장이 된다고 대단해요. 파견군 사령관. 동남아 일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지금도 중장이 되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당시 한국 사람이 그렇게 되면 돈 놀랐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중좌 이상은 다 죽고, 박정희도 이걸 때려잡아야 되는데, 박근혜 측에서 이제 수를 썼겠지. 자기 아버지는 좀 빼자. 저것도 이제 또 네티즌들이 엄청 올릴 거야, 이제. 왜 빼냐. 박정희 새끼 아주 나쁜 새끼죠, 이거. 이게 전 세계에 유례가 없어. 유례가 없다고요. 독립군을 잡던 사람이, 독립군 때려잡아서 혼장 탄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가 있어, 세상에. 그럼 걔 같은 나라가. 여러분은 박정희의 그 일생을 만약에 진실로 알게 되면, 자다가 경기 일어날 거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자다가 경기 일어난다고. 사람들이 몰라, 이걸. 이상하게. 지금도 그런 말 하는 사람이 박정희가 좀 살만하지 않을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 다음에 말이에요. 보수 지급 의무. 거기 보면 무상이 원칙이지만 특약으로 유상으로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급해야 된다. 그건 그런 소리 누가 못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웃기는 게 있는데 특약이 있는 것만이 아니라 특약이 없는데 특약이 있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경우가 있다고 두 번째, 세 번째 줄에 써 있죠. 이 해석이 놀랍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하고 있어, 대법원. 판례가 많이 인용되고 있죠. 곽윤직 선생님이 이런 걸 똑같은 판례를 왜 이렇게 늘어놓은 것 같아? 이 판례가 모조리 변호사에 관한 거라고 써 있죠, 여기.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여러분, 대법관이 은퇴하면 뭐 합니까? 변호사 한다고. 야, 이거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속이 빨리 들여다 보이는 이거. 속이 빨리 들여다 보이죠? 그렇지 않아요? 대법관이 은퇴하면 변호사 한다고. 근데 대법원 판결로 변호사한테 일 맡길 때는 특약이 없어도 특약이 있는 것으로 본다니. 너무나 이게 부끄럽지 않습니까, 이거? 곽윤 선생님 그걸 밝히기 위해서 까발키고 있죠, 거기서. 까발키고 있어, 내가 보니까. 까발키잖아, 거기서. 알겠습니까? 그걸 좀 기억해 두고, 보수의 내용. 보수는 배울 게 없어. 후급밖에 없어, 후급. 아무거나 줘도 된다. 그건 당연한 거죠. 사람이 보수 준다는데 뭘 두려워하겠어. 쌀로 주든 돈으로 주든 상관없어. 주기만 주면 돼요, 요새는. 근데 원칙이 또 뭐야? 후급이야, 후급. 보수는 모조리 후급이라고 그러잖아. 그럼 마지막에 나오죠. 바로 씹어내. 민법상 보수는 모조리 후급이라니까? 위임의 도중 종료와 보수. 이건 별표를 하고. 이 제목이 뭘 의미하는 거죠? 도급과 다르다. 이 말 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도급과 다르다. 제목 자체가. 거기 세 번째, 네 번째 줄 읽어봐. 다시 한번 또. 도급과 다르다. 다시 한번 내가 강의가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이 또 까먹을 것 같아서 강조하겠는데.
글을 어떻게 읽냐면 법학책뿐만 아니라 모든 글을 이 말의 내용을 처음에 이해되면 여기 써 있는 단어를 모르면 이게 말이 안 돼, 이게 이상하게. 그죠? 근데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이 말을 왜 하냐는 거야, 갑자기. 누가 물어보지 않는데. 왜 저런 말을 하냐? 그걸 또 탐구해야 돼요. 그걸 독서라고 그래. 독서. 모릅니까? 그러니까 글이 있어, 여기. 세 단어로 구성되어 있어. 그래갖고, 고사는 찾아가지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고,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았다. 아, 그렇구나. 그게 아니라니까? 이런 말을 왜 하냐는 거야, 갑자기. 누가 물어봤어? 여러분 중에 강의 선생님한테, 도중 종료하면 비용 상환한다고 물어본 사람이 누가 있어? 저는 왜 써야 하냐, 이거 물어보지 않는 말을. 그런 식으로 탐구를 해야 돼, 탐구. 그게 탐구예요. 여기는 낱말풀이라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어떤 말이 되는지 그렇습니다. 알겠어요? 우리가 좀 훈련받은 사람은 습관적으로 이렇게 습관적으로. 길거리에서 학생이 만나는데 인사를 해. 안녕하세요? 저놈이 갑자기 저 말을 왜 할까? 윤리적 어떤 사명감에서 하는 걸까, 저게? 혹시 나한테 인사하면서, 지갑을 낚아채는 건 아닐까? 혹시 여태까지 몰래 인사 안 하고 다니던 걸, 심리적으로 이렇게 미안함을 느껴가지고 갑자기 소리 지르는 거 아닐까, 혹시? 그래서 한 100가지를 한꺼번에 생각한다. 저는 왜 저럴까요, 갑자기? 물론 맨 처음에는 뭘 익힙니까? 안녕하세요? 이 자식이 상당히 싸가지가 없는데, 이거?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라고 말하는 의도는 또 뭐야, 저거? 맘먹겠다는 의도 아니야, 이거? 이게 한꺼번에 생각하는데, 안녕은 저게 무슨 뜻을 쓴 거야, 저놈이 저거? 원래 이 오리지널 그 용어를 제대로 쓴 걸까? 그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예를 들어 인상을 팍 쓰면서 안녕하세요 이러면 다른 문제죠, 또 이건. 만면에 웃음을 띠고 해도 또 다른 의미고.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알듯 말듯 미소를 띠면서 평범하게 안녕하세요 지나가야 되죠. 어떤 학생은 유별을 떠는 학생이 있어. 그럼 수상한 거예요, 이건. 수상한 거야. 그럼 빨갱이 아니면 사기꾼이라고, 그건. 그렇게 미디어라는 것은 이해를 한다, 깊이 있게. 그냥 뭐 했구나, 뭐 이러지 말고. 그 참 이게 의미가 없다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위임의 종료. 위임의 종료쯤 오게 되면 여러분은 위임의 종료쯤 오게 되면 여기 자주 거론되는 것들이 이상하게 그 해지하고 파산이야, 이상하게. 그죠? 해지, 파산. 그죠? 이상하죠, 그거. 강론에 오니까 이상하게 그런 게 많이 나와. 해지, 파산, 존속기간 만료 이런 것밖에 없어, 보니까. 그죠? 이런 걸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되지. 그렇구나. 여러분이 말이에요. 요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강의가 끝났으니까 오래간만에 잠이나 때려자 이러지 말고. 일요일 날 오히려 4시에 벌떡 일어나는 거야. 벌떡. 미친 사람 모양. 그래갖고 채권 강론의 계약법의 종료 사유를 커다란 종에다 이거 정리해 보는 거야. 종료 사유. 그럼 또 어떤 일반 원리를 발견하게 돼, 우리가. 그래서 처음에 모를 때는 이걸 다 외우나 이라고 고민했던 거 있죠. 에이, 그만두자 이랬던 거.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만, 이제 보니까. 이런 걸 알게 된다고. 일반 법리에 따른 거구만, 이것도. 그러니까 이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은 집에 가보면, 말이야, 학생의 책상을 뒤져보면, 그 전지 있죠, 전지. 문방 보면 전지를 팔죠. 그걸 이상하게 몇십 장씩 들고 다녀. 그래갖고 머리 아프고 이럴 때는 그걸 방바닥에 쫙 펴. 방바닥에. 그래서 원래 공부하는 사람은 전지를 깔 수 있는 공간이 있는 방을 얻어야 돼. 알겠습니까? 전지를 까는데 반밖에 안 깔리고, 그런 게 노량진 같은 데 있더라고, 내가 가보니까. 전지가 안 깔려, 방이 이상하게. 공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못하는 거라고. 차라리 전철을 좀 타고 다니더라도 어디 시골 가서 그 넓은 방을 얻는 게 낫죠. 같은 돈으로. 나는 이 동네가 나 이상한 게 뭐냐면, 원래 의도는 그거죠.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뭐 학원이나 독서실 가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서 사는 거 아니야, 지금. 가만 보니까. 그거 말고 무슨 이유가 있어. 원래 의도는 그거밖에 아니라. 그런데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됩니까? 여러분이 사실 양심적으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그 자기 방에서 학원이나 어디 독서실 가는 그 시간 때문에 공부를 못한 적이 있어?
내가 그 정말 그 웃기는 게 저쪽에서 살 때 그 우리 집 그 아래층에 그 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응? 그놈이 아주 관찰 대상입니다. 관찰 대상이야. 한 일주일 사이에 느낀 게 뭐냐면 그냥 일정한 시간에 갑자기 눈에 띄어 골목에서 마주쳐. 그래서 이상한데 지금 강의 끝날 시간에 저놈이 왜 저렇게 하는데 아주 규칙적으로 비디오 방을 가는 거야. 규칙적으로. 근데 어느 날 뭐라고 그러냐면 신림동이가 반값 비싸서 못 살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아니 너 신림동에 왜 있는데 원래? 아 여기 있으면 좀 이렇게 편리하게 독서실이나 학원을 한 5분 거리에서 이게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너 하루에 학원하고 독서실 몇 번 가는데? 두세 번 가줘야 된다고. 너 비디오 보는 시간은 얼마인데? 비디오는 1시간 반이죠. 아, 근데 갑자기 할 말을 잃어버렸어. 응? 그러면 비디오를 안 보면 시간이 남아 돌아가죠. 빈둥빈둥. 그죠? 그냥 보니까 생활이 그렇더라고. 비디오방과 호프집을 출근하면서 학원 가는 그 거리, 도보 거리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신림동에 방을 얻었다. 그럼 방값이 비싸다고 그러던데. 아, 나 이상한 사람들이네. 아무리 봐도. 여기서 고개만 넘어가도 여기에 한 30% 내려가죠. 방세가. 거기서 한 1km만 더 가면. 절반으로 내가 절반으로. 방값이 이상하게. 넓고, 공기도 좋고. 거기서 넓은 방 얻어가지고 떼굴떼굴 굴릴 일이지. 왜 여기 와서는 비디오 방을 들락거리면서 방값이 비싸다고 투덜거려, 이상하게. 여기서 왜 사는 거야 도대체? 난 모르겠어, 그걸. 라면집, 뭐 호프집, 비디오 방 널려있는데 여기서 뭐하려고 사는 거야, 여기서 비싼 데서. 예를 들면 시골에서 올라가는데 연고지도 없고 아는 데가 없어서 이렇게 뭐 잘 모르니까 그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죠. 그런 사람 어디 골짜기에 들어가 있으면 이게 못 나오잖아요, 여기를. 어? 그렇지만 그게 아닌 사람은 여기 왜 있냐 말이야, 내 말은. 비싼 돈을 주고. 여기 동네, 우리 서울 시내에서 세 번째로 비싸, 여기가. 집값이, 방값이. 어? 집값은 또 되게 싸, 또 이상하게. 이 강남 일대에서 여기 제일 싼 데죠, 아파트가. 신림우동. 그것도 납득할 수 없는 일. 제일 싼데 제일 비싸, 새는 또. 한마디로 도적의 마을이라는 거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이 사유 있죠, 사유. 우선 해지와 파산은 여러분이 정리하고 기타 사유가 여기서 참 그리고 참 위임의 종료 원인 있죠, 메뉴에. 로마자리에. 그 옆에 써요. 대리의 종료 원인과의 구별이 논점. 대리의 종료 원인. 원래 여러분이 민법을 97.5 이상 맞을 생각이 있다면 민법상의 종료 원인을 다 체크해야 됩니다. 대리나 위임뿐만이 아니라 조합 또는 뭐 채권자 지체의 종료, 이행 지체의 종료 이런 거 있죠. 그다음에 여러분 물권법에서도 일정한 기간을 전제로 하는 거 있죠. 용익물권 같은 거. 다 종료 사유가 있죠. 민법상의 종료 사유를 전제에다가 모조리 체크해. 모조리. 추접스럽게 공부하지 말고 모조리 체크해버리면 어떤 걸 외울 필요가 없어. 그리고 거기서 공통점 발견하면 그 공통점만큼 공통분모를 빠져버리죠, 다. 그럼 또 뭐가 또 눈에 보여? 특이한 것이 눈에 보여, 또 이제. 아니, 이건 여기만 있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러분이 집에서 하라고. 그런 것까지 선생님이 그려주면 안 될까? 이 추악한 독립집을 가고 있다. 전지 깔아놓고 그 위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모습이 벌써 이게 능률적이지 않습니까? 남학생 같은 거 어때요? 전지 딱 깔고 앉아. 양손에 그 컬러풀하게 펜을 두세 개씩 들고, 책 펴놓고, 펜을 들고 있으면 이거를 못 넘기니까 새끼손가락으로 침을 발라가지고 넘기면서, 종료 사유를 끝내보자, 오늘 한번. 그렇게 좀 해봐요, 좀. 재밌게. 살아봐, 인생을. 힘들게 하지 말고. 대리의 종료 사유인데, 기타의 종료 원인에도 뭐가 많죠. 당사자의 사망, 당사자의 파산, 금치산 선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럼 여러분이 이런 거, 이 제목만 읽으면 뭘 기억해야 되죠? 예컨대, 내가 이 책 읽는 법을 알려줄게, 책 읽는 법을. A, B에는 주어가 당사자라고 돼 있어. 근데 C에는 왜 수의민이라고 갑자기 고쳐 쓴 거야, 이거. 위민을 빼려고 그러는 거죠. 위민을 빼려고. C에도 당사자라고 쓰면 어떻게 됩니까? 위민이 포함되잖아. 첫째는 그걸 발견할 수 있습니까? 이 제목이 이상하다, 이거. 두 개는 당사자인데 왜 한 개는 수의민이라고 써놨을까?
기분 나쁘게 시리. 그 다음에 오른쪽을 보면서 사망과 파산을 읽을 때는 뭘 하냐면 사망? 사망뿐이까 이게? 이건 실종선고나 뭐 인정사망 있죠. 동시사망의 추정. 이런 거 어떻게 되냐는 거야 이거. 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어? 그 밑에 보니까 상속인에게 승계될 성질의 것일 때는 이렇게 돼 있죠. 어? 다 포함하는 거죠 그렇다면. 왜냐면 나머지 내가 불러준 거 다 상속이 일어나잖아. 그 다음에 파산 여러분이 뭐 자세히 볼 필요가 없고. 금치산 선고? 아니 이상하네. 그럼 한정치산 선고는 안 되는 건가? 어? 이걸 살펴봐야 될 거 아니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마지막 거는 한정하기 위한 거죠. 주어도 한정하고 사유도 한정하고. 그러니까 딱 수임인의 금치산 선고만이다. 이렇게 읽는 거 이렇게. 무대뽀로 읽는 게 아니고 그냥. 그러니까 제목이나 이런 걸 면밀히 들여다봐야지. 그 다음에 위임 종료 때의 특별 조치가 여기 나와. 위임 종료 때의 특별 조치. 위임 종료 때의 특별 조치가 지난번에 내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죠. 타인의 사물, 너 뭐 하냐 지금?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한자로 말하니까 폼나는 거고 엄마가 아들한테 물어봤어. 너 뭐 하냐 지금? 너 네 할 일은 안 하고 뭐 하냐? 남의 일을 하고 있어요. 그만 하냐 이게? 타인의 사물을 처리하고 있다. 그럼 어머니가 막 노래 부르죠 이제. 응? 넌 네 일도 똑바로 못하는 주제에 뭐 남의 일까지 해? 그런데 이 남의 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갖냐는 거예요. 먼저 어저께 배운 건 뭐예요? 68345라니까. 알겠어요? 그거 참 어렵게 사네 정말 인생. 여기서 이거 하나만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임치액이 빠진다. 임치액. 그죠? 임치에 빠진다. 두 번째가 여기 나와요. 두 번째가. 끝을 잘 맺어라. 이거야. 끝을 잘 맺어라. 이거 일반은 좀 사투리성 말이고 중부지대가 쓰는 말이고 표준은 뭐야? 끝맺음을 잘 하라. 그거죠. 끝을 잘 맺는다는 건 뭘까? 끝낼 때 두 가지 특별 조치가 있다. 근데 두 가지 특별 조치. 거기 보이잖아. 남의 일은 끝을 잘 맺어줘야 돼. 알겠습니까? 사람이 끝이 안 좋으면 안 돼. 끝이 좋으려면 어떻게 되죠? 평소에 잘해야 돼. 평소에. 요새 또 보니까 광주에서 공부할 때부터 워낙 소문이 나 있던 사람 하나 있죠. 광주에서 공부할 때부터 워낙 소문이 나 있던 사람. 그 사람이 18번 노래가 뭐 인제 가면 언제 오나 뭐 그런 거였어요. 그 사람은 한때 대통령 후보로도 나선 적이 있어. 경기도 광주에서 고시촌에 있을 때 공부한 사람이에요. 나는 못 봤지만. 근데 이 사람이 원래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원래는 공부 열심히 시험도 붙었고. 근데 이 사람이 문제가 크고 옛날에 옛날에 그런 문제가 많았어. 여자를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그 여자가 원래 웃긴 여자죠. 옛날에 한때 그런 걸로 웃긴 적이 있어. 우리도 웃긴 적이 있어. 자기가 뭐야 한국에 뭐라고 그랬죠? 한국에 뭐? 힐러리? 날라리? 또 한국의 마르코스? 이 터진 여자예요. 피곤합니다. 피곤해. 날뛰면 원래 마르코스도 마누라 때문에 망한 거죠. 원래 마르코스가 누구예요? 필리핀의 독립이라죠. 반정운동하는 사람 동기동창이에요 원래 법대. 근데 이 서로 적이 된 이유가 뭐예요? 여자 때문에 여자. 그 여자가 원래 두 사람한테 양다리 걸치다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럼 뭡니까 여러분? 마르코스 마누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키노가 원래 아주 세련되고 사람이 멋있게 생겼어요. 그리고 공부 무지하게 잘하고 수석이죠. 수석 학교에서 당연학교에서. 그런데 이 마르코스 마누라가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나는 걸 같은 사람들을 잘 못 해.
그 여자가 말이요. 양다리 걸치고 어떡할까 하다가 딱 보니까 이 아키노는 딱 보니까 아키노가 참 아니 내 이름이 좀 이상한 것 같다. 그 당시 유명한 거 나중에 그 사회당했죠. 그 사람을 왜 선택하느냐면 너무 샤프하고 똑똑해. 그 잔머리 있으면 안소가 이상해. 그 딱 이쪽을 보니까 마르코스 이거 얼빵하게 생겨가지고 시험은 붙었는데 띨띨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내가 딱 선택하면 이건 내 마음대로 주물락거릴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쪽을 딱 택한 거예요. 이건 중요한 교훈을 여러분에게 남기죠. 여자하고 작업할 때는 말이야 샤프하게 보이면 안 돼. 얼빵하게 보여야 저 남자 이거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겠는데 이런 게 있어야 되죠. 띨띨해 보이는 끼가 좀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건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남자가 여자를 딱 만나는데 여자 이거 바늘을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생겼다. 짜증나죠 이거. 사람이 좀 거짓말하면 좀 가까다 속아 넘어가기도 해야 되는데 무슨 조금만 실수하면 날카로운 표정으로 말해요. 막 정면으로 응시하면서 뭐야 이게. 이야 이게 못 살아 이거 사람 이거. 답답해서 숨 막혀서 이거. 가끔 이게 사람이 누가 제일 좋은 사람입니까? 언어를 보면 안 돼. 언어. 사용하는 언어. 개기는 게 많은 스타일의 언어이지. 그런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밥을 달라고 해도 어머니 밥 주세요. 얘 바쁜데 네가 차려. 달라니까요. 이런다고. 어머니 밥 주세요. 네가 차려 먹어라. 어머니 좀 와보세요. 법전 펴놓고 앉혀가지고 보호 교양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밥 주세요 빨리. 이야 이거 무섭죠 이거. 자식에도 무서워 이거.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런 것이 지혜예요 사실은. 이런 거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죠 이거. IQ 80만 넘으면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야 이건. 그런 건 아무나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아무리 무서워도 에이 좀 가르쳐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뭐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 갑자기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은 뭐 가르쳐 주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따가 헛소리 삥삥 맞아서 이런 놈들이 이게 별 볼 일 없는 놈들 이거. 그러니까 욕을 더 먹죠 이제. 근데 하여튼 그래 가지고 그때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을 잘 맺어라 이거예요. 끝을 알겠습니까? 끝을 잘 맺는데 그렇다면 이게 말이에요. 남의 사무 처리가 분명히 이렇다면 딴 데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거. 그죠? 딴 데 없으면 이거 헛소리 아니야 완전히. 우리가 가장 대표적인 사무관리 쪽을 찾아보자 이거야. 거기서 긴급 사무 처리 의무가 있냐 이거야. 응? 긴급 사무 처리. 법전을 찾아봐. 법전을 사무관리. 책을 읽어보지 않으면서 뭐 책을 어떻게 찾아 여러분이. 긴급 사무 처리가 있냐 이거야. 과연 있을까? 있다 이거야 있다. 알겠습니까? 있다.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735조, 737조 이런 걸 봐봐. 여러분 그리고 조금 전에 배운 것 중에 남의 사무 처리하니까 740조 이런 거 봐봐. 이게 다 이게 공통적인 것들이죠. 다 뭐 비용 상환 청구 뭐 이런 것들. 그죠? 사무관리에 있는 조문을 찾아보니까 이상하게 위임에 있는 게 많네. 그럼 같이 있으면 뭐야 이거? 이건 남의 일 하면 전부 똑같이 문제되는 것들이죠. 남의 일 하면.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거기 739인가 어디에 뭐 근처에 어디 그게 아니라 어디 준용하는 게 있나 봐봐. 위임 쪽에서 680조 부분에서 어디 뭘 준용하는 걸 잘 법전을 찾아보라고. 그래서 남의 일 하면 뭐다 이걸 찾아내요. 저기서 끝을 잘 맺으라는 건 이 긴급 사무 처리 의무 말하는 거예요. 원래 정확하게는. 근데 다른 것들도 공통되면 다 공통되는 거죠. 남의 사무 처리에. 응? 사무관리의 준용 규정은 어디 있어요? 그걸 다 나중에 체크해 보란 말이야.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쉽잖아 서로. 맨 밑에는 뭐예요? 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이다. 위임 종료의 대항 요건.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건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주어가 누구야, 이거? 이건 다라는 얘기죠. 상대방이라고 했으니까. 아무 쪽이나. 위민, 수위민. 이건 통지하지 않으면 끝나질 않게 된다는 거야, 이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당사자 사이에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게 뭐 그런 물권 변동의 대항 요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야, 이거. 그래가지고 그 효과로서 나타나는 손해배상, 뭐 보수지급 이런 거 있죠. 그런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야, 이게. 그런 것이. 알겠어요? 맨 끝에 뭐가 나오죠? 해지로 종료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아. 왜 그랬습니까? 해지는 원래 의사표시를 하잖아. 해지가 원래 일방적 의사표시 아니야, 원래도. 거기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해지는 제외한다. 이거를 또 일부러 지문에 써놓으면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체크를 해두고. 이제 우리는 임치를 배운다. 임치. 임치는 어저께 이제 미리 얘기했는데, 이게 위임의 일종인데, 임치와는 뭐가 다르다고 했죠? 원상 유지밖에 안 한다는 거야. 점유하고 원상 유지. 그 이상하면 뭐예요? 전부 임치야. 아니, 위임이야. 알겠죠? 여러분, 그 괄호 2번과 괄호 3번, 특히 괄호 3번의 두 번째 줄을 먼저 읽어봐. 괄호 3번의 두 번째 줄을. 원래는 이게 필요가 없는 제도야, 이게. 위임의 일종이라며, 원래. 원래는 필요가 없다고. 근데 괄호 2번과 괄호 3번을 이제 다시 읽어보면, 이건 뭐라고 따로 했냐, 이게. 뭐 따라하냐. 이건 연역적인 이유야. 그냥 옛날부터 그랬으니까 그러는 거지. 이게 특별히 이유가 있는 거 아니니까, 이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괄호 4번은 뭐야? 이게 역사적으로 보면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봐봐.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 그거를 빨강으로 내묻혀.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 이게 매우 중요한 거야.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한테 하는 거니까 695조가 나오는 거죠. 믿을 만한 가까운 사람. 알겠습니까? 그럼 사회적 작용은 뭐야? 사회적 작용은 요즘은 이 임치에서 돈 받고 하는 거나 돈 맡겨두는 거 이렇게 받아놓는 거 있죠. 이건 상업적으로 다 발달했습니다. 그리고 상법이나 특별법 다르죠. 예컨대 은행업이나 창고업 있잖아. 은행업이나 창고업. 이건 다 창고업은 상법에서 다르고 은행업은 다 특별법에서 규율한다. 행정법규로. 그러니까 민법상 이게 적용되는 것은 거의 없어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괄호 1번의 끝줄, 괄호 2번의 끝줄을 봐봐. 괄호 3번의 끝줄. 봐봐. 괄호 1, 2, 3의 끝줄이 다 뭐야? 거의 작용이 없다는 거야, 다. 없어. 알겠습니까? 거의 작용이 없어. 괄호 4번에, 두 번째 줄 오른쪽에 뭐예요? 일상생활에서 생활용품 따위를 보관을 친지에게 위탁하는 정도야. 그렇죠? 여러분 기숙사에서 같이 있는 친구한테 나 고향 갔다가 일주일 만에 올 거니까 이게 비싼 건데 참 보관 좀 해줘. 이런 거밖에 없어. 그죠? 이제 앞으로 세월이 흐르면 어떻게 돼? 친구도 못 믿어 이제. 여러분 그 외국에선 지금 그 살림차라고 그래. 살림차. 이 차 안에 뭐든 다 있어 그냥. 냉장고, 텔레비 뭐 이거 다 있다고 침대 뭐 이런 거. 화장실까지 다 있어. 정화시설 그렇게 비싼 거. 차값은 한 1억 원 정도밖에 안 하는데 그 안에 설비가 그렇게 비싸. 설비가. 거기 뭐 최첨단 막 10억 넘어가는 것들은 비가 올 때 이게 비가 지붕 위에서 이게 몰려가지고 한쪽으로 정수되는 장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살림차를 끌고 다녀요. 미국 놈들은.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사람들과 전부 이렇게 소외되고 고립돼. 남을 안 믿어. 그리고 이제 또 거기다 뭐가 붙었냐면 유목민화돼가고 있어. 유목민화돼가고 있다고. 한국에서 못 살아. 차로 돌아다녀 그냥. 돌아다녀. 가다가 마음에 드는 장소가 있으면 딱 세워놓고 거기서 한 달쯤 사는 거야. 그럼 살아. 지금은 이게 딱 맞아요. 왜냐면 택배 같은 게 발달해가지고 핸드폰도 있죠. 누르면 돼.
여튼 우리 식으로 하면 쌀 2대만 갖다 주세요. 귀시같이 달려가 또 이상하게. 택배 회사도 움직이는 택배 회사가 있어. 자주 주문이 들어오는 거는 거대한 8톤 카고에다 싣고 다니면서 돌아다녀. 이게 이상하게 자체가. 한 부대기 이끌고 오토바이 부대기 이끌고 돌아다니다가 그냥 주문 받으면 즉시 그냥 야 너 가봐 이라고 보낸다고. 알겠습니까? 계속적으로 가다 중간에서 보급을 받아. 보급을 그런 데 있다고. 미국은 저게 너무 넓으니까 이쪽에서 저쪽까지 나 밑에서 위로 이렇게 횡단하면 종단하거나 이 뭐 보통 이게 그냥 무슨 달리기 선수처럼 달릴 수 없으니까 놀면서 가면 횡단하는데 한 2달 이렇게 가는데 2달 무지하게 재밌어. 무지하게 재밌어. 여러분도 시험에 붙으면 말이에요. 시험에 붙으면 이 현명한 사람들은 서류 딱 친구한테 부탁해놓고는 뜨는 거야 그냥. 2달 동안 이게 횡단해보는 거야. 이놈들은 어떻게 사나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횡단하고 있어요. 미국을. 이 오랑캐들은 어떻게 사나 과연. 차나비는 되게 싸고 되게 거긴 차는 쓰레빠하고 비슷해 거의. 우리 식으로 말하면 미국 사람은 차를 재산이라고 안 그래. 신발에 신발. 그래서 싸게 빌려가지고 빌릴 때 뭐가 좋냐면 빌리는 것보다도 중고차를 사 그냥 한번 가고 버리게. 쭉 떨지 말고. 기름은 그냥 우리의 10분의 1 정도입니다. 기름값이. 미국 놈들 강도 같은 놈들 저거. 석유 뺏어다가 이라크에서 저 나라 사람들 10분의 1 팔아먹고 있어 우리나라에. 무지하게 재밌다는 거야. 그래서 참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해. 유목민화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작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어. 물건을 왜 맡겨놔 도대체. 우리나라에서 그 아침에 젊은이들이 햄버거나 그 토스트를 먹는 이유가 뭐야? 시간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아니에요. 이게 뒤처리가 필요 없죠. 그죠? 종이 몇 장만 남죠. 이걸 접시에다 담으면 피곤해 이거. 지금 어떻게 되냐면 맨 처음에 스위치만 꽂으면 밥이 됩니다. 이래고 재래식 부엌에서 이탈을 시킵니다. 여자들 그 꽁투새벽에 일어나고 막 매워 죽겠는데 불 떼가지고 밥 하려면 미쳐. 그죠? 근데 이거 스위치만 꽂으면 됩니다. 이렇게 딱 놨어. 그리고 이제 반찬 가게 생겼다고. 슬슬 이탈됩니다. 이탈되면은 딴 거에 열심히 해야 되죠. 근데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자본가들은. 빨래도 할 필요 없습니다. 세탁기 나와. 점차 분리시킵니다. 이 생활부터. 나중에 이제 분리가 되면 어떻습니까? 새로 진입하진 절대 못해요. 톱니 효과나 뭐 이런 것 때문에 되돌아가지 못한다고. 갑자기 1년 동안 전기밥솥에 스위치만 꽂다가 내일부터는 1년 동안 가마솥에다가 불 떼서 밥 해야 된다. 죽으면 죽지 못해, 그거. 사람이. 가마솥에서 불 떼다가 전기밥솥을 쓸 수 있으니 반대는 안 된다고. 불가역적입니다, 이게.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훈련시켜 점점. 그러다가 이제 어떡합니까? 밥을 팔아. 그죠? 햇반 죽입니다. 이거 밥을 팔아, 예. 옛날에 밥 하려면 어떻게 전기밥솥에 해도 밥솥 내가 닦아야 되고 이걸 퍼서 줘야 되고 그릇 닦아야 되죠 또. 피곤해. 햇반을 비닐에 담아가지고 팔아. 슈퍼에서. 이번에 오븐을 사야 돼. 이거 데워야 되니까. 또 낭비를 해야 돼. 밥솥은 저 구석에서 썩고 있어 지금. 오븐 사가지고 막 써. 반찬도 다 먹어. 국도 막 탁 뜯어서 집어넣고 2분 끓이면 촥 나와. 이렇게 해서 어떡합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거 다른 형태로 표현해. 또 점점 다른 걸로 또 해서 팔아먹어도. 계속. 햄버거 이런 게 이런 형태죠. 종이장 몇 장만 휴지만 이렇게 통 집어넣으면 돼. 알겠습니까? 일본이나 이스라엘에서는 이 싸는 종이 있죠. 이거 햄버거나 뭐 이런 거 싸는 거. 이거 먹는 거야. 이게 쌀로 만든 거라고. 이 종이를. 그래갖고 이 사람들 어떻게 해? 다 먹어. 통째로 다 먹어야. 남는 것도 없어. 일본에서는 이걸 절멸하지. 싸는 거를 누룽지 맛처럼 이렇게 아주 과자처럼 된 그런 걸 사용합니다. 다 퍼먹어. 모르는 사람이 보면 이제 그 남은 그릇을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아니에요. 인스턴트 커피를 딱 딴 다음에 그걸 확 우그러뜨려. 그럼 씹어 먹어. 조금씩 띄어서.
과자하게 후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됩니다. 깔끔하게. 앞으로 그냥 나 자본가들의 업무에 제일 좋은 건 뭐예요? 가마솥에 밥 해 먹는 거야. 가마솥에. 팔은 좀 아프지만 불 때는 건 좀 귀찮고. 밥 다 먹고 이제 설거지 하려고 나가면 애들이 쪼르르 따라갑니다. 왜 따라갑니까? 거기 남아있는 그 누룽지에 대한 관심을 저버릴 수가 없어, 우리가. 그럼 어머니가 거기다가 설탕을 쫙 뿌립니다. 그리고 또 그 누룽지가 매우 신기하죠. 한쪽 끝을 탁 건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가 탁 일어나. 그죠? 그 형제가 쌈박질도 붙죠. 똑바로 잘라 똑바로 이래가면서. 그때부터 아이들은 균형 감각을 일으킵니다. 응? 왜 형이 더 가졌어? 막 이러면서. 왼쪽으로 좀 가, 선을. 난리 벌써 떨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야, 사람은. 284페이지, 임치의 법률적 성질. 임치는 말이에요. 앞에서도 미리 봤지만, 응? 앞에서도 미리 봤지만, 이게 무상과 유상이 다 가능하다는 거야. 임치. 여러분이 유상은 은행에 맡기는 게 유상이죠. 은행. 그런 거 보면 알죠. 거기 보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건데 보관이 뭐라고 어떻게 배웠잖아요. 이거. 보관. 원상유지. 예? 점유 원상유지. 그죠? 점유 플러스 원상유지. 그 이상은 뭐야? 그 맨 끝줄에 그 이상의 적극적 노무의 제공을 포함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리고 화살표하고 뭘 써야 돼? 위임. 알겠습니까? 그 이상 하면 위임이죠. 어저께 주차장 케이스를 들어줬잖아. 주차장 케이스. 기르티요? 그 다음에 임치의 목적물은 임치의 목적물은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항상 속색이는 게 뭐냐면 금전이야. 금전. 두 번째죠. 금전. 금전에 녹색은 네모쳐. 이거는 여기는 곽윤 선생님이 아주 자연스럽게 써놓으셨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죠. 오늘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사실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이제. 금전. 금전은 여러분 금전의 특색, 금전 채권의 특색이 아주 말씀이 많죠. 금전을 통달하는 것도 이게 공부의 한 방법입니다. 금전이란 무엇일까? 금전. 여러분이 총칙 173페이지 맨 밑에 있죠. 총칙 173페이지 맨 밑에. 그걸 전제로 하는 거죠. 이건 학설이 갈려 원래는. 173페이지 맨 밑에를 전제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금전을 소비물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저기 안 들어가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총칙 173페이지 맨 밑에하고 이 강론 여기하고는 관계된 거야 이게. 이런 걸 잘 봐야 돼 우리가. 단순하게 여기만 볼 게 아니야 지금. 단순하게. 알겠습니까? 그걸 기억해 두고 낙성 불효식은 뭐 다 한꺼번에 말했으니까 여러분이 새삼 계셔갖고 또 하나 나중에 미뤘구나. 혼장 임치와 소비 임치. 소비는 여러분이 다 알고 있죠. 소비하면 뭐예요? 소비라는 말 무슨 말이야? 소유권 이전이라니까. 소유권 이전. 소유권 이전하면 따라 나온 단어가 뭐라고 그랬어? 동종, 동질, 동량. 그 다음에 이제 수취인의 의무가 나오죠. 임치물 보관 의무겠죠. 여기는 위임에서 준용된 것들이 많다.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 정도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이거예요. 거기 괄호 A, B번. 위에. 주 의무의 정도가 다르잖아. 695조 얘기하는 거야, 지금. 무상이면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 의무. 유상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무. 그것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엮어만 놔요. 이렇게 빨간 걸로 이어만 놓고. 나중에 언니가, 그거 다 아는 거냐고. 나머지는 별 볼 일이 없어요. 다 똑같으니까. 287페이지 로만자 2번도 보면 똑같아. 나머지 똑같아. 위임하고 똑같아, 그냥. 다른 게 없으니까 별로 할 게 없다니까. 알겠습니까? 시험에 뭐가 나오냐면,
288페이지에 종료 원인의 차이가 나옵니다. 그 두 번째 문단 있죠, 로마자 1번에. 그 첫째, 둘째 줄을 메모리 펜칠해 놔. 별표 2개 하고. 그래 거기 위임과 다른 점이 이거죠. 써놔 왼쪽에 위임과의 차이점. 종료 사유가 달라요. 그 밑에 뭐 주장을 하시는데 일반론이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 하여튼 이게 임치에는 이런 규정이 없다는 걸 기억하라고. 없다는 거. 알겠습니까? 논점은 이제 그거하고 289페이지에 혼장 임치, 소비 임치입니다. 소비 임치는 별로 없는데 이 혼장 임치는 뭐냐면 혼합해서 저장하는 임치 이 말입니다. 혼합해서 저장하는 임치. 이거는 임치물이 이게 혼합해서 저장할 수밖에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쌀을 보관한다. 참기름을 보관한다 할 때 별도로 보관할 수도 있지만 섞어서 보관할 수도 있죠. 섞어서. 여기서는 뭐가 제일 논점이냐면 혼장은 소비 임치하고 달라서 소유권이 안 넘어간다는 거야. 그럼 더 큰 문제가 생기죠. 소유권도 안 넘어가는데 섞어놔버리면 이걸 어떻게 처치하냐 이걸. 섞어놓지 않고 분리해 놓으면 이게 문제가 안 생기죠. 분리해서 딱 보관할 때 그냥 찾아 놓는 거 주면 될 거 아니야 그냥. 근데 이걸 섞어놔버리면 어떻게 되냐? 섞어놔버리면. 소유권 안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거기서 여러분이 찾아야 될 단어가 뭐냐면 괄호 3번에서 찾아봐. 소유권이 넘어가진 않고 어떻게 된다고? 넘어가진 않고 어떻게 돼? 공유하는 것으로 된다고. 공유가 몇 번이 나오잖아 거기 로마자 3번에. 공유. 그러니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서 이렇게 몰려있죠. 여러 사람 소유권이. 그죠?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춰서 몰려있어 이상하게. 알겠습니까? 그럴 수밖에 그렇게 해서는 안 되잖아 이게. 그러니까 혼장 임치는 뭐예요? 공유하게 돼. 공유. 알겠죠? 그래서 이것이 좀 특이한데 그것만 다른 점이에요. 그것만. 알겠습니까? 이게 섞어놔야 되니까 괄호 2번에 뭐가 나와? 대체물만 가능하다. 대체물인데 여러분이 기억할 건 이게 섞어놨다가 아무거나 퍼줄 거니까 섞어놨다가 맨 위에 첫째 줄에 동종 동질의 이렇게 돼 있죠. 동종 동질. 그럼 여기서 놀라운 게 하나 있죠. 동량은 어디로 갔어? 동량. 이건 섞어놓는 거니까 동량일 필요는 없고 같은 양만 섞어놓을 필요는 없는 거 아니야. 그것도 비열하게 문제를 낼 수는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임치는 목적 소유권 이전. 그거 말고 볼 게 하나도 없어. 알겠습니까? 별볼 일 없고. 이제 가장 난해한 부분에 도착했습니다. 조합. 이 조합은 엄청 중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문이 우선 엉성해가지고 몇 가지 그 중요한 점도 체크해야 된다. 이 조합의 첫 번째 논점은 뭐냐면 사단과의 구별입니다. 사단과의 구별. 알겠습니까? 사단과 어떻게 구별되나? 사단과의 구별은 오늘 나와준 작은 자료에 4페이지에 다 있어요. 4페이지에 다 있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크게 어려운 게 아니야. 다 있다고. 그래서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제 조합 자체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조합에서 여러분이 머릿속에 꼭 담아야 될 내용이 있어. 딴 건 몰라도 반드시 머릿속에 먼저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조합의 특이성이 뭐냐는 거야. 조합은 뭐가 특이할까? 조합은 이걸 잘 봐요. 원래 조합이라는 게 복수인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A라고 그러고 B,
세 사람이 조합을 만들었다는 게 뭘까? 이걸 잘 생각해봐. 조합은 이 세 사람이 각자 반드시 재산을 출연해야 됩니다. 출자가 있어야 된다고 반드시. 근데 이 사람은 이만큼, 이 사람은 이만큼, 이 사람은 이만큼 출자를 했어. 출자를 했다고. 그럼 이 출자한 재산이 어떻게 이게 조합 재산이 되냐? 우선 이 말을 하고 싶어요. 조합 재산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조합의 재산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야. 이게 우리가 다른 데서 말할 때는 조합 재산 그러면 이게 이렇게 말할 때 보통 조합 소유의 재산 이런 말이죠. 이게 말뜻이. 내 재산 이러면 내 소유의 재산 이런 말 아니야. 보통은 이 말이라고 말이. 여기서는 이게 아니라는 거야. 여기서는 절대로 이게 될 수가 없어. 될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조합은 절대로 재산을 가질 수가 없어. 조합은. 왜 그렇다고 배웠습니까? 총칙에서.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법인격의 또 다른 말이 뭐죠? 권리능력, 의무능력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죠? 인격, 법인격. 그러다 보니까 권리능력이 없는데 재산권을 소유할 수가 없다니까. 재산권이 귀속될 수가 없잖아. 권리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조합이라는 것은 이게 민법상 법인격이 없다고. 알겠습니까? 이게 법인도 아니고 자연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것은 권리능력이 없어 아예. 그러니까 여기다가 조합에다가 재산을 귀속시킬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조합이 무슨 권리, 소유권이든 뭐 상관없어. 권리를 갖는다거나 의무를 부담한다는 거 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니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용어들의 매우 조합 재산이 뭐예요? 조합 소유의 재산이 아니라는 거야. 오히려 이 말은 각 조합원이 출자한 재산의 그냥 집합체일 뿐입니다. 아무것도 아니고. 조합이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 절대로 못해, 우리나라에서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조합 재산은 그런 의미인데, 이거를 이제 그래서 요걸 모아서, 이걸 이제 조합 재산이라고 하자. 요들을. 조합 재산. 이거 뭐 딴 것도 있겠지만, 조합 재산. 근데 이게 원래는 요 부분들은 말이에요. 요 부분들. 이거는 조합 소유가 아니고 누구 소유야? 각자 조합원 소유야, 이것은. 각 조합원 소유라고, 원래. 그러니까 조합에 출자한다는 게 다른 데와 달리 법인에 출자한다는 것과 다른 점이 뭐냐면 법인에 출자한다는 건 그 부분만큼을 이 C가 출자한다면 C가 그 부분을 소유권을 이전시켜버린다는 뜻이야. 조합에서는 아니야. 여전히 내 거야. 그럼 뭐 출자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러면? 여전히 내 건데 요 재산이 내 건데 아직도 요것의 사용수익 처분 등등을 내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야. 그런 정도의 의미밖에 없어. 소유권, 이 출자라는 게 이게 조합에서는 절대로 소유권 이전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소유권 이전 할 수도 없어. 권리 능력이 없어가지고. 소유권 이전이 아니라고. 응? 소유권 이전이 아니야. 그럼 뭐야? 합유 관계의 구속을 받겠다는 거야. 합유 관계로 하겠다. 내 재산 또 내 건데. 여러분이 기억하기 좋게 할까? 합유의 구속을 받겠다. 이거밖에 안 돼. 합유의 구속을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내 거야, 이게. 내 거야, 여기 내 거라고, 여러분이. 이 재산이 내 거야, 아직도. 출자해도. 근데 뭐야? 요만큼, 요 출자한 만큼은 내 맘대로 못 해. 내 맘대로 못 해. 이게 조합에 출자한다는 말은 그 의미밖에 없어. 조합에 이걸 넘겼다 이런 뜻이 아니야. 여전히 내 건데. 내 건데 내 맘대로 못 한다. 이 뜻이야, 그냥 간단하게 해서. 이게 법인의 출자하고 다르다고. 조합은 절대로 재산을 소유할 수 없어. 알겠습니까?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근데 이거를 먼저 이해해야 돼, 이거를. 이게 이해 안 되고 이걸 자기 그냥 보통 생각대로, 조합 재산? 조합 거구나, 이거. 조합 거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알겠습니까? 조합 거가 됐다는 말은 내가 재산 뺏겼다는 얘기 아니야. 난 안 뺏겼어, 또. 안 뺏겼다고. 내 거야, 여기까지도. 다만 이거 내 맘대로 못 해.
내 건데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게 우리 삶에서는 다른 분야에 많죠. 그죠? 이 합의혼은 원래 게르만법 특유의 이게 제도라고 총체에서 배웠잖아. 합의와 총유는 이게 우리 제도가 아니에요. 조합이라는 것 자체는 쉽습니다. 원래 재산관계 말고 조합이라는 이것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동업하고 똑같은 말이야 이게. 동업. 친구하고 동업한다 이 말 있죠. 그 조합이야 그게 바로. 이 말이 아주 쉬운 거라고. 동업한다. 알겠습니까? 동업한다. 조합이다. 재산관계에서 게르만법적인 요소가 개입됐다고. 여러분이 우선 그 706조? 706조야 뭐야? 조합을 조문을 읽어봐 우선. 703조? 703조. 읽어봐. 거기 동업이라는 글자가 보이죠? 동업이 안 보여? 동업을 이렇게 풀어서 써놨죠. 풀어서. 그게 원래 동업의 원래 글자 그거야. 동업의 원래 글자. 응? 알겠습니까? 동업이 뭐의 줄임말이야? 공동사업? 그거만큼 쉬운 말 있어요? 어디 있어? 그럼 여러분이 그거 하나하고 동업인데 그거 쉬운 건데 여러분이 봐봐. 307페이지. 거기 로마자 1번을 먼저 읽어봐. 로마자 1번. 307페이지. 로마자 1번의 제목이 뭐야? 조합의 재산관계. 그 로마자 1번을 잘 읽어. 조금만 강의한 내용하고 일치하는가 봐봐. 응? 그 로마자 1번이 매우 중요한데요. 여기가. 다 읽고 나서 푸른색으로 박스 쳐. 붉고 빛나게. 푸른색 주변으로 이렇게 금색깔을 좀 집어넣어가지고 조합자산은 누구 거야? 조합원 거야. 근데 왜 조합자산이냐고 그래? 조합원이 지 맘대로 못해. 합의후에 구속을 받아. 알겠습니까? 먼저 이걸 확실히 이해해야 돼. 이거가 잘못되어 있으면 딴 얘기를 읽고 하니 딴 얘기 이상하게. 왜냐하면 이게 딴 데선 이렇게 안 하고 전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대로 해. 출자했다 그러면 소유권 뺏긴 거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이 조합만 안 그래 이상하게. 거기 그 로마자 1번은 왜 내가 박스 치라고 하면 전부 뭐예요? 나중에 반복해서 음미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야. 그러면 뻥 뚫려. 무슨 얘기 하고 있나? 알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좀 알고 나서 이걸 먼저 알고 나서 이제 조합을 봐야 된다. 조합은 뭐라고? 동업이야. 동업. 그런데 703조를 보면 2인 이상이어야 돼. 2인 이상. 그 다음에 서로 출자, 동업 경영 이거죠. 사업을 공동 경영해야 된다고. 여기서 참 중요한 말이 두 가지야. 상호 출자, 공동 경영. 이게 뭔 말이냐는 거야. 이걸 모르니까 조합을 보면 두통약을 먹어야 되는 학생이 아주 널렸어. 조합만 공부하면 두통약을 먹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알겠습니까? 그건 비극적인 사건이죠. 책 보는데 왜 두통약 먹어? 그래가지고 이거는 여기를 먼저 볼 게 아니고 거기를 먼저 지나갑시다 그냥. 거기 원래 그 괄호 1번은 뭐야? 되게 그 다음 페이지까지 있는데 사단과 조합의 구별이야. 총칙에서 다 배운 거야.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292페이지 맨 밑에 괄호 2번의 첫째 줄 읽어봐봐. 조합과 사단을 맞대어 비교한 거래. 그러니까 총칙에서 있던 거니까 또 여기 표현이 나가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보고. 그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논점은. 뭐가 문제냐면 좀 읽어야 되는데 어디냐면 293페이지 AA번. 그거 뭐예요? 조합은 법인격이 없어. 거기 첫째 줄, 둘째 줄 뭐 이런 데만 매몰펜 치려고 넘어가 양. 알겠습니까? 그것만 알면 돼. 그것만. 인격이 없구나 이거. 알겠죠?
그 다음에 삐삐번에서 이제 여러분 기억할 게 있어. 삐삐번. 이것도 이제 우리 민법에 가끔 자주 나오는 건데, 이름은 조합이지만 그 실질은 사단인 게 있고, 그 반대도 있어. 그 얘들을 찾아서 그 빨간 줄 쳐놓고 빨리 넘어가. 그 다음에 CC번까지 있구나. 그러니까 이름과 실질이 분리되는 경우들이죠. 삐삐와 CC를 읽어보면. 이름과 내용이 다른 경우들이야. 쉽게 말해서 포장과 내용이 다른 경우라고. 포장과 껍데기하고 이 알맹이하고 달라 이상하게. 그럼 대충 한두 단어에만 줄쳐면 돼요. 그냥 별표 하나씩 해놓고 객관식에 달 나오니까 껍데기하고 그 포장하고 내용물이 다르니까 이거.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말이에요. 그 밑에 거는 자세히 배우고 하니까 별 볼 일이 없는 거고. 이제 그 제대로 보자고 우리가. 조합의 사회적 작용은 뭐야? 응? 맨 끝에만 보면 되죠. 엄청나게 반복해서 생기고 없어지고 그래. 내가 아까 예를 들었잖아. 우리 아빠 친구하고 동업한다고 하더라. 반년 만에 털어먹었다. 끝없이 생기고 소멸해. 그거 써있잖아, 이렇게. 우리 아빠가 생겼다가 소멸하면 어떻게 되나? 옆집 아빠가 또 그렇게 해. 그 다음에 우리 삼촌이 또 그렇게 해. 여러분도 이 다음에 그렇게 해, 또. 동업하자. 내가 추구해줄 말인데, 동업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동업을 하고 싶으면, 이 회사의 형태를 찾는 게 좋습니다. 객관화된 감시기구와 감독기관들이 있고, 대외적으로 이렇게 책임이 한정된 그런 걸 하라고. 이게 동업을 하면, 옛날부터 말이 있어. 그러실 때부터. 동업을 하게 되면 돈만 잃는 게 아니고 사람까지 잃어요. 이게 친구도 내가 그래서 옛날에 얘기했잖아. 돈을 그냥 띄어먹어라 이렇게 하고 줘야 돼. 이거를 이자까지 정확히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갈라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사람이 일단 돈 문제에 딱 걸리면 항시 이윤을 남길 생각을 합니다. 이상하게. 누구든지. 그러니까 친구지간인데도 돈에 자꾸 욕심이 생기다 보면 이 자식 이건 내 돈 5만 원을 갖다 열이나 쓰고 인제 갚으면서 자식이 뭐 커피 한잔 하자는 말이 없네. 이상하게. 아니 300원짜리 커피도 하나 사줘야 될 거 아니야. 뭐 자판기 커피라도. 아니면 빈말이라도 정말 그 애절한 목소리로 막 간절하게 너무나 고맙게 썼다. 너 때문에 난 다시 태어난 거나 다름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뭐 거짓 동냥하듯이 말이야. 야 저번에 너 빌린 거 여기 있다. 이 자식 가만 생각해보면 기분 나쁜데 이거? 반드시 이렇게 돼요. 이상하게 트집이 걸린다고 했어요. 반드시. 사람이 같은 행동도 보기에 따라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죠. 친구는 원래 평소 어릴 때부터 습관이 둘 사이에는 돈은 빌렸다가 줄 때는 던진다. 이게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핏대라는 수가 있다고 이제. 그럼 얼마든지 변명을 붙일 수가 있죠. 아니 어릴 때는 그랬지만 자식 지나내나 이제 나이도 먹었는데 말이야. 꼭 저 뭐 쓸데없는 돈 빌린 듯이 던지고 갚으려고 그냥 아무 말도 없이. 저놈 줘가지고 싸지 없는 놈인데? 뭐 이렇게 산다고. 그래서 싸움하는 거예요. 싸움하는 거야. 그럼 커서 막 하면 애들 딸리고 이러면 아침에 출근하는데 아빠 돈 줘. 무슨 돈? 학교에 내야 돼. 얼마? 30만 원. 30만 원 있으면 괜찮아. 30만 원 남아 돌아가면 괜찮은데 없어. 그럼 갑자기 어떤 핑계를 삼아야 돼. 뭐가 이 적을 찾아야 되죠. 공격할 적을. 이 자식이 동업하는 놈이 이거 말이야. 집안 좀 어렵고 이러면 이득금을 좀 주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뭐야 이거. 돈만 날리고 이거. 갑자기 이게 생각되는 거야 이거. 그럼 출근하면 좀 기분 나쁘게 돼야죠. 이제 거기 있던 친구가 먼저 와서 야 왔냐 이러는데 왔다 어쩔래. 이러다가 이제 뭔 일 터지는 거야 이제 이러다가. 점차 기분이 나쁘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막 정확하게 계산하는데도 괜히 시비 걸죠. 야 이거 계산 맞게 한 거야? 그럼 상대방도 기분 나쁘죠. 너 나를 못 믿냐? 이러다가 이제 이상하게 되는 거야 이거. 너 나를 못 믿냐? 근데 어떻게 계산 실수로 300원이 이쪽으로 더 가 있어. 300원은 사실 그게 없어도 되는 돈이죠. 근데도 갑자기 수많은 의심이 꼬리를 물기 시작하는데 과거의 모든 일들이 이놈 이거 계속 이렇게 떼어먹은 거 아니야 혹시 이거? 300원씩 이게 20년을 모으면 얼마야 이거? 이러면서 결국은 사람을 잃게 되죠. 결국은 아는 사람끼리는 돈 거래를 하지 않는 겁니다. 돈 거래 하지 않는 겁니다. 돈 거래 하고 싶으면
줘, 그냥 줘. 주라고. 아쉬운 사람 쪽에서 항상 말을 복잡하게 하죠. 제가 반드시 갚을 뿐만 아니라 아주 복리로 계산해가지고 막 목숨을 걸고 갚는다고. 그건 빌릴 때만 그러는 거예요. 그죠? 일단 돈이 건네지면 생각을 확 바꾸죠. 뭐 삶 살다 보면 뭐 돈도 떼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이게 바뀐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줘버려요. 못 받아도 좋다. 다 써라 너. 그래갖고 받으면 기분 좋잖아. 허이, 기대도 안 했는데 갚네. 이거 완전 꽁돈이네. 마음이 편하다고. 안 갚아도. 자식이 뭐 사정이 있겠지. 어차피 뭐 준 거니까. 이래 된다니까? 이래 된다고. 친구니까 믿어야 되니까 신뢰가 있어야 되니까 반드시 갚아야 돼? 그렇게 하면 다 잃어요. 다 잃는다고. 동업. 부단이 생기고 소멸해.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입니다. 조합계약의 의의 및 성질. 조합계약은 뭘까? 조합계약은 뭐냐? 서로 출자, 공동 경영으로 결합한 단체입니다. 단체. 이게 조합인데 여러분 줘봐요. 거기는 곽윤 선생님이 조합과 조합계약을 구별하고 계시죠. 그죠? 거기 써있잖아. 꺾음 괄호표가 다르죠. 조합은 뭐야? 단체야. 그럼 조합 계약은 뭐야? 계약이야. 응? 거기다 빨간 줄을 어떻게 쳐야 되죠? 단체가 조합, 계약이 조합 계약. 그거만 딱 빨간 줄 쳐. 용어를 정확히 쓰자는 거예요, 지금. 단체가 조합, 계약이 조합 계약.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정말 별표를 새겨야 되는데 주의할 것은부터 4줄 있죠. 별표를 해. 그럼 조합 계약이라는 게 맨 처음에 조합 만들자는 계약만 조합 계약이냐? 아니야! 이 조합의 특이성이 바로 이거야. 이 조합 이게 속색이는 점이 바로 이거라고. 조합은 말이야 이게. 단체니까 살아 움직여 이게. 움직여. 그 만드는 계약부터 끝내는 계약까지 그 전 과정이 다 계약이야. 옆에다 써. 그 주의할 것은 그 몇 박스 쓴다며. 조합 계약은 살아 움직이는 계약. 과정에서 하는 거 뭐 시작부터 끝까지 모조리 다 조합 계약이야. 알겠습니까? 이 점이 다른 것과 특이한 점입니다. 조합 계약은 살아 움직이다 주고 이게 매우 특이한 계약입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이해하기 좋게 말하면 뭐야? 조합 계약은 동영상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동영상. 알겠어요? 이게 이것 때문에 이게 시험 문제가 안 풀리는 거야. 이게 헷갈려 사람 이거. 이런 이상한 계약도 살아 움직이는 계약이 있다고 이게. 살아 움직이는 계약. 조합하면서 뭐 의사결정 하잖아요? 모조리 다 계약이야. 조합 계약. 알겠습니까? 동영상 계약, 살아 움직이는 계약, 귀신 같은 계약, 고스트 계약이라고 할까? 그럼 조합 계약의 법률적 성질을 보자고. 조합 계약은 골치 아픈 문제인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빨간 줄 치고, 그 전 페이지 맨 밑에 줄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문제를 공부해도 근본적인 문제부터 접근해야 되죠. 조합은 이게 단체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단체 형성. 우리 심심한데 농업이나 할까? 그럴까? 이래가지고 의사표시의 방향이 좀 같은 쪽이야. 그죠? 그죠? 동업하자. 하자. 이게 조합이야. 이렇게 화살표가 이 의사표시의 벡터가 같은 방향이면 어떻게 돼, 이게? 이게 합동행위 아니야. 합동행위. 총칙에서 배운. 계약은 의사표시의 벡터 이렇게 서로 이게 대립해야 되죠. 살래? 팔래? 이렇게 되잖아. 살래? 여기서 살래? 이게 기약이 안 돼, 이거. 여러분, 가게 갔어요. 아줌마, 우유 하나만 파세요. 근데 아줌마가 우유 하나만 파세요. 이 짜증나죠, 이거? 배고파 죽겠네, 지금.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급해 지금. 화장실 사러 갔어. 아줌마 화장실 하나만 주세요. 아저씨 화장실 하나만 주세요. 갑자기 이래 갑자기 아줌마가. 그럼 더 급해지죠 이게 열받아가지고. 성질나면 이 혈관벽이 이게 수축해가지고 압력이 높아지죠. 보갑이 높아지죠. 보갑이 높아져. 그러면 그 대장 부근에 있던 그 DNA 효소들이 동일한 명령을 발생해요. 밀어내. 짜증나는 사건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계약과 합동행위 알죠? 이게 조합 아무리 생각해도 합동행위 같아, 이거. 그 다음 페이지 첫째 줄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라는 거야? 당사자의 합의가 계약이냐 합동행위냐에 관한 것이다. 이게 현상하고 비슷한 문제죠. 이게 있기는 어디 있어? 계약편에 있어, 이상하게. 계약편에. 이게 계약편의 끝에라도 있으면, 이거 혹시 잘못 들었나 이러는데, 이게 끝에가 아니야, 또 이상하게. 아직도 끝에가 아니라고, 이게. 그러니까 이게 분명히 계약이야. 위치상으로는. 그러나 우리가 의사표시 내용은 뭐야?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총칙에서 배운 합동행위 같아. 그런데, 이거를, 이제 문제가 되는 것만 알면 되는데, 실제 논점이 뭐냐면, 계약이 아니면 계약법의 규정이 적용 안 돼.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예요? 계약 중에서도 뭘 물어봐?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냐? 이걸 물어봐.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냐? 유상계약이고 쌍무계약이면 어떻게 돼? 유상계약은 뭐야? 5, 6, 7. 쌍무계약은? 5, 3, 6, 7, 8. 알겠습니까? 그래갖고 굉장히 복잡하게 학설에서 소개해 주셨죠, 여기. 정신없어. 시험 문제 이렇게 복잡하게 안 물어봐. 이 학설이 지금 정립이 안 돼 있어, 아직도. 뭐만 공통적으로 정립이 되어 있냐면, 그대로는 적용 안 된다. 이거의 답이. 그대로는 적용 안 된다. 가능하면 적용 안 되는 편입니다. 알겠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읽어보면 집에 가서, 그렇구나. 그대로는 적용 안 되는구나. 하여튼 100% 그렇게 적용은 안 돼. 알겠습니까? 299페이지에 바로 6번에 뭐야? 낙성 불효식은 똑같아. 일단 이게 계약설이 우리나라의 압도적인 통설입니다. 그런데 유상성과 쌍무성의 그 관한 규정들이 그대로는 적용 안 된다. 낙성 불효식은 맞다. 여기까지예요. 여기까지는 그게 뭐 복잡한 거지만 이거 다 읽어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이걸 시험에 낼 수는 없어요. 학설도 분분할 뿐만 아니라 정돈이 좀 안 돼 있습니다. 정돈이. 알겠어요? 그래갖고 조합의 성립부터 우리가 이제 정말 그 법학다운 공부를 한다. 조금 쉬었다가.